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이 김영란법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매우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꽃이라는 매개체로 이용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더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교권이 침해되고 선생님들의 위상이 추락해도 아직도 이 땅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묵묵히 지키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생활이 어려운 대학 신입생들의 면접을 할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10명 중에 8, 9명은 선생님이라고 답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 희망을 걸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이렇듯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늦었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사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이 이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지금 그런 보도가 많죠. 근데 법원 개혁 문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판사회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그러네요. 네, 이 소식은 그동안 간간히 좀 나왔던 네.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주목을 이끌은 건 주목을 아니죠.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오늘 좀 제가 제일 먼저 좀 뽑아봤는데요. 네. 지난 2월이었죠. 이 법원행정처가 이 법관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의의 그 학술대를 좀 축소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 판사들에 대한 이른바 그 성향 분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그 사법행정권 그 남용 사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이제 나선 것입니다. 지난달 그 대법원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서울중앙지법의 그 단독 판사 91명 가운데 어제 오후에 53명이 참석을 해서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소집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전국 법관회의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 2003년 대법관 그 재청 파문 때 그리고 2009년 이 신명철 대법관의 그 촛불 시위 사건 그 재판 개입 의혹 사건 때 딱 2번 이제 열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공식 법관 회의이기도 하죠. 이 서울 동부지법과 그 대전지법 그리고 서울 남부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이제 이 전국 법관회의 개최를 좀 요구를 했고요. 이 서울중앙지법은 그 전국 최대의 법원입니다. 판사들이 가장 많은 데죠. 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어제 판사들이 이제 그 법관회의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데 이 사법개혁 문제 검찰에 이어서 법원으로까지도 좀 확산될 이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지시 3, 4호로 이 세월호 참사 때 숨진 기관제 교사 2분에 대한 순직 처리 그리고 노후 석탄 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어제 이제 이게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그 기관제 교사 그 2분의 그 순직 처리 지시에 대해서는 뭐 국민과 정의당에서도 그 적극적인 그 지지 논평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 국민의당의 그 양순필 대변인 이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이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이제 환영 논평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작했어야 돼요. 제가 봐도. 말이죠. 예, 이거는 진짜 너무 늦었어요. 진작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 도대체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미뤘을까?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그 상식의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예, 만약에 법률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법률을 좀 고쳐서라도 당연하죠. 뭐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 늦었죠. 그래서 이 정의당에서도 뭐 적극 환영 논평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그 미세먼지 대책이 일환으로 그 30년 이상 된 그 노석탄 화력발전소의 그 6월 한 달간 그 임시 가동 중단도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하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는 이제 물론 이런 것도 근데 필요는 하죠. 그렇죠. 근데 상징적인 이제 조치로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할 말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또 중요하게 남는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그 동북아 지역에서의 그 이 부분에 대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한 70%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중국은 어떻든 뭐 석탄 아직은 뭐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국제 말하면 동북아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제 아무튼 이제 이런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운동연합 그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그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작용이나 국민 생활 불편을 좀 최소화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그 효율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좀 높게 평가를 했고요. 문제는 이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공사 문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대책이 좀 시급하다. 이런 논평을 좀 발표하기도 했네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사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한미 당국 간 접촉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죠. 오늘 있게 됐는데요. 예. 어제 이제 그 미국 NSC 국가안전보장위의 그 매튜 포틴저 아시아 담당 그 선임 보좌관 그리고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이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과연 누가 만날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문재인 새 정부의 주요 그 외교 안보 사령탑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제 이런 그 관측이 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를 오늘 방문을 해서 그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등과 협의를 갖게 된다고 하죠. 이 정의용 전 대사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외교 안보 그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바 있고요. 지금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상당히 좀 유력시되고 있는 분이죠. 예. 이번 협의에서 그 한미 양측 두 나라 대통령의 그 첫 그 정상회담 일정과 이제 의제에 대해서 그 의견을 좀 교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 지난 10일 그 전화 통화를 가진 바 있죠. 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정상회담을 갖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외교부 차원에서는 그 이정규 외교부 그 차관보가 외교부 청사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사드 문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 문제 등을 이제 그 주요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때문에 더욱더 이제 모든 상황이 좀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청와대가 대변인 임명을 했어요. 박수현 전 의원이죠. 예? 네, 맞습니다. 안희정 후보 대변인 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그 안희정 충남지사 그 캠프 대변인으로 이제 활동을 한 인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통합과 그 탕평 인사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안희정 지사가 직접 추천됐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이철희 의원이 한 종편 채널 그 토크 프로그램 그 사전 녹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바른정당 당직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장관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 이니셜이 그 L이 될 수도 있고 H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청와대 인선이 대부분 다 끝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장관 인선, 즉 그 내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바른정당 당직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인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인데요. 예. 이 바른정당 그 당직자 가운데 L 혹은 그 H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은 이종구 정책위 의장 그리고 그 이혜훈 최고위원 정도가 이제 꼽히고 있다고 그러죠. 바른정당은 더 힘들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사무총장 등에 대한 당직 개편을 단행했죠. 네, 당 사무총장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에 그 비서실장인 그 이춘석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정책위 그 의장에는 그 예산 전문가인 그 김태년 의원 그리고 그 당의 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민주연구원장에는 이제 김민석 전 의원을 선임을 했는데 추미애 대표 당초 그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구심도 일부 그 제기가 안에서 당내에서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일단 그 당청은 한 몸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인사를 했고요. 이 정무직 당직자 인사에서 그 위원장급 신규 임명자 15명 가운데 7명을 여성으로 채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세운 그 대각 여성 비율 50%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하죠. 예. 자, 그럼 그 이춘석 의원 저희가 지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셨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신임 사무총장을 맡게 되셨는데 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당직 개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저희 당이 예.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이 당직 개편을 꼭 이 시기에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은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새로운 정부 출범에 발맞춰서 당도 함께 심기일전하자는 취지가 저는 반영됐다고 보고요. 예. 뭐 이번 정부는 아시다시피 뭐 저희 당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 촛불 민심이 되온 촛불 정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통합이라든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거기에 맞는 인선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도 거기에 호응하겠다 하는 의지를 반영한 거고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리 내각의 50%를 여성으로 임명하겠다 하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인데 그걸 선 실행 저희 당 쪽에서도 위원장급 중 15명 중 7명을 여성으로 배치하는 등 이 당정청이 조화롭게 앞으로 운영될 모습을 갖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화롭다는 말씀하셨는데 당청 관계 그 전하고는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를 생각하면 저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청와대에 오달을 받는 국회이지 않았습니까? 상명하복 관계, 뭐 아바타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번에는 이 당과 우리 청 또 국민과가 이 수평적 관계로서 이게 트라이앵글 형태를 구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청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하면 또 실패한 정부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뭐 일방적으로 우리 국회가 사실은 청와대에 오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의 뜻을 직접 청와대에 전달하고 또 청와대가 펴는 정책들을 국민들이 설득하는 작업들을 저희 청와대와 우리 국회가 같이 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이철희 의원은 아마 방송 사전 녹화장에서 바른정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을 내각에 임명을 하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뭐 다른 당의 얘기라 다른 당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당청 관계 얘기를 했는데 내각에 만약 바른정당 의원이 들어가면 다른 당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당,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뭐 두 당이 통합보다는 정책 연대 쪽으로 선유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고요. 또 각 당이 정책적으로 조율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 지지계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당대당 통합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다른 당 출신의 의원이라도 충분히 내각에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자체를 뭐 의원 빼내기다 아니면 뭐 야당에 대한 분열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니다. 근데 이번 내각 임명에 실제로 그럴 바른정당 의원이 입각할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 내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작업의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뭐 저희 측에서 다른 당 후보 의원이라도 유능하다면 모실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죠. 그 선택의 문제는 예. 그 제안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라지는 것이지. 뭐 저희 당이 제안하는 것 자체가 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당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자꾸 흔들린다. 그죠? 이거 사실 대통령제에서는 원래 양당제가 그 양당제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다당제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라는 의문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제를 취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양당 정치로 국회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당제가 형태가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다당구도 역시 국민들이 다양한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입니다. 뭐 여당 입장에서도 양당제면 사실은 한 당만 설득하면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당이 있으면 이 당들을 다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저는 이게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면 이 정당한 그런 여론의 결과로 형성된 다당제 구조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다당제 구조 하에서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협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 사실은 야당을 계속 설득하고 토론하고 또 양보하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숙해져야 우리 정치 구조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건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춘석 사무총장께서도 율사 출신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기소권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사법부에서도 개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번 정부에서 전부 다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조국 수석 임명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저도 법사위 10년에 있으면서 검찰 개혁 이슈를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가 저는 청와대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달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검찰개혁이 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없애고 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 또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차원을 우리가 검찰을 뭐 혼내줘서 이 대립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검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게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 부분은 정권 초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고 검찰이라든가 그 대상이 되는 뭐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지금의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사안에서 예를 들자면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의 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 논의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태도가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야당과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그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검찰개혁 조국 민정수석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국 민정수석이 정례무건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도 그 최경락 경위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조국 수석께서는 원론적 차원에서 이 민정수석실의 과거 업무 처리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또 경찰의 재수사는 그와는 별개로 지금 대선 전인 4월 14일에 서울경찰청에 진정이 접수돼서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정윤희 사건은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의 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국? 그죠? 만일
정윤희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돼서 비선 실세들이 다 뭐 쫓겨났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그 원인을 찾아내서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윤희 게이트 사건은 하여튼 실체 파악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일 그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책임을 져야 앞으로 이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든가 민정수석실이 권한을 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들이 예.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언제 정도 이게 물론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언제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재 지금 우리 법사위에 고위공직 비리수사처에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 이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에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요. 지금 야당 의원들 중에 일부 자체가 그 논의 자체도 맡고 있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논의는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좀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그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면 전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이런 종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제2의 사직동 팀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 과거 민정수석실 자료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는데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는 뭐 저희 당하고 좀 다르긴 한데 예. 나머지 여당들 바른정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은 이미 대선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약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법안도 제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자유한국당까지 설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정당이 이런 부분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야 하고 이게 단지 정치권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도 검찰 부분은 정상화시킬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도 일방적으로 이에 대해서 반대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 작업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자유한국당하고 또 국민의당도 여기 가세를 하는데 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지금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추경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 아마 원론적으로 저는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하면 서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80만 명이죠. 그죠? 80만 개. 예. 근데 여기에 그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 그 공무원이 증원되는 숫자는 17만 1000명 정도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전환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소요가 주어지는 자리는 17만 1000개의 일자리 정도. 17만 1000개요. 예, 그리고 예. 나머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쓰이는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하고 또 공공부문 우리 예. 그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신임 사무총장이었고요. 자, 방금 들어온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앞두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중국도 성명 채택에 참여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9년여 만에
여당의 자리를 내주고 제1야당의 자리를 갖게 됐죠. 대선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보수정당의 불씨를 살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정권 재창출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전화 연결해서 대선 이후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자, 야당 옛날에도 홍 의원님 야당 해보셨죠? 아, 그럼요. 자, 야당이 다시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이고, 뭐 아직도 야당이 된 그런 기분이 실감이 별로 안 납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고요. 예. 또 뭐 인사청문회가 이제 날짜는 잡혔습니다만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예. 좀 아직도 야당 정말 우리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고 또 저희가 사전에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야당이 된 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당. 네.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보세요? 제1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우리가 뭐 야당이 뭐 발목 잡기 하고 또 뭐 여당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야당은 그 국정의 그 동반 운영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도와드리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그 우리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비판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 이런 것들 무시하고 그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청와대에 이렇게 고립되고 주변 인물들에 고립돼서 일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고루고루 국민들의 다른 의견들을 듣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또 그런 국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정부가 움직여야만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 야당이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우리 국민이 우리한테 부여한 여러 가지 지금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저희가 잘 지켜가면서 그러나 일단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부터 좀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를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당을 좋아하고 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어디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완전히 민낯이 요게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네, 당연하죠. 저희가 지금 24%, 25% 이 정도의 그 지지를 가지고는 우리 야당으로서도 제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정권을 저희가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는 25% 가지고는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연 확장 당연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정당의 복당 문제 가지고도 사실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게 외연 확장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외연 확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까먹는 거는 쉽게 까먹습니다. 예. 저희가 콘크리트 지층 40%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항상 주장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민적인 지지가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른정당이 됐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외부의 일단 이제 떨어져 나간 분들은 이제 남의 식구가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건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에 있어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고
또 국민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같은 식구였다라는 걸 하나만 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리적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하는 과정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만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도 지금 저에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과연 다 우리로 복귀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정당도 생각하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같은 뱃속에 있었지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다름이 우리가 앞으로 더 승화돼서 좋은 우리 큰 의미에서의 통합과 화합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다름이었는지 아니면 그 다름이 아주 근본적인 다름이어서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른정당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뭐 이런저런 형태의 뭐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개편 과정에서 복귀해서 하나가 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그 12분은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죠? 네네, 받아들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차기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친박계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자기 어떤 분이 어떤 목소리를 내든지 간에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와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 우리가 친박이 어딨냐, 바른정당이 어딨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제 친박이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지금 저렇게 어렵게 되신 이후에 친박을 찾는 것은 만약에 친이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치를 시작할 때 아니면 대통령이 계실 때 어떤 사람들과 주로 국정을 여러 가지로 논의했느냐, 대통령께서 어느 세력이 중심적으로 대통령을 도와드렸느냐, 이런 거를 구태여 따져본다면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저렇게 되신 이후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저희가 하나로 일치 단결해서 저희 당의 위상과 또 정권을 우리가 재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가 됐던 우리 당이던 모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고요. 제가 그나마도 25%밖에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무슨 친박을 따지고 지원을 따지고 누군 뒤로 가야 되고 누군 앞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잘못된 건 재조사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건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각에서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뇌물 사건 이런 거 다시 한번 따져보자.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뇌물을 그냥 그렇게 덮고 가는 것이 맞냐? 대통령 가족들이 지금 받았다고 하는 돈들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정치적인 보복 그리고 그 정치적인 보복을 통해서 대통령이 전 정권과의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정권 초기에 그거에 관해서 누가 뭐라고 싸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길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간단하게요. 국정교과서 폐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부담,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됐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한마디로 결정한다는 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